자녀에게 5천만 원 계좌이체로 증여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재산 공제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아서 세금 신고는 필요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자녀가 부동산을 사는데 자금 증빙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증여받은 부분에 있어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 이미 자금 증빙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내 자금 조달에 있어서 입증된 자료로 소명하기가 용이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 자식 간에는 계좌이체로 자금을 많이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로 신고되는 것과 비과세 증여로 구분되는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부모 자식 간에는 계좌이체로 자금을 구분 없이 많이들 이체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이러한 계좌이체 내역을 볼 때는 모두 증여로 봐서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우리가 증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모가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라든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이긴 하거든요. 따라서 비과세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없이 진행하고 증여로 내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신고를 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와 비과세 증여에 대한 구분으로 우리가 설득하기에 조금 용이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모두 증여로 과세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에게 소명하기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여를 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잊게 돼요. 원래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증여를 하면 합산하게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워낙 이제 계좌이체가 왔다 갔다 많이들 하다 보니까 한 번 증여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계좌이체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서 내역을 관리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이력 관리에 용이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보통 사회초년생인 경우나 주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충분치 않잖아요. 그렇게 소득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인 자녀가 부동산을 살 때 본인 수중의 돈과 대출을 이제 끌어모아도 이제 자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이 자금을 융통화라고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자녀가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나 또는 그 이외의 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는 내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본이라든지 대출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기재해서 작성했는데 이제 과세 당국에서 이거 봤을 때 좀 이상하다 라고 이제 의심을 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작은데 자기 자본이 이상하게 많다 라고 이제 이상하게 작성을 하는데 과세관청이 이상하게 볼 경우라고 한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우선 소명 요청서를 과세 당국에서 보내게 돼요. 근데 이때 내가 과세 당국에서 보낸 소명 요청서를 잘 작성하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결이 될 텐데 이때 내가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기 전에 소명 요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내용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부모님 계좌까지 조금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드러날 수 있다 보니까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증여세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제상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종부세 계산을 할 때에도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취득세 부분에서는 취득세 감면 시에 혜택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고 이제 임대주택을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주택은 치명적인 단점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의무임대 기간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자로서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의무임대기간만 지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기임대주택이 없어지고 장기도 원래 8년이었는데 그 기간이 연장돼서 10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10년 동안 주택을 임대로 해야 되는 불안전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임대를 해야 되는데 공실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공실로 되는 기간은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다 보니까 10년이지만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내가 단기로 좀 주택을 사고 팔기를 원하는 분들은 임대주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주택을 사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전에 파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제 혜택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임대료 상한 요건입니다. 내가 의무 임대 기간이야 어떻게든 내가 지켜보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감내할 수 있겠지만,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료 증가율은 과거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이제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산정한 이후에 다른 집들은 임대료를 많이 이제 올리다 보면 나도 이제 그거만큼 올려야 되겠지만 나는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임대 수입의 메리트인 임대 수입을 내가 마음대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입니다. 자, 의무 임대 기간을 제가 준수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그동안에 받은 국세나 지방세 혜택을 추징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별개로 과태료도 추징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무 임대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주택당 과태료는 3천만 원.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기간에 팔려고 한다면 임대사업자에게 팔아야 되는데,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 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판다면 임대주택당 과태료 3천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신다면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이제 장기로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임대료 상한은 지킬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 요건은 잘 한번 숙지를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는 이유는 집을 살 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줄여서 취득세 측면에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기 전이나 이제 팔기 전에 많이들 세대 분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두 채인데 우리 아들이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을 한 채 구입을 한다고 한다면, 같은 세대일 경우에는 우리 가족은 이제 세 채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한 채의 집을 취득해서 4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낼 텐데, 아대를 세대 분리를 시키다 보면 3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낼 것이다 보니까 세대 분리를 시킬 요인이 있겠고요. 또한 내가 집이 한 채, 아들이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을 팔려다 보니까 1세대 2주택이라 아들을 세대 분리시키고 이제 집을 팔면 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상의 세대만 분리한다고 세대 분리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세대 분리가 되어야지만 세대 분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대 분리는 그런데 취득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다르게 판단합니다. 우선 취득세 측면인데요. 취득세에서는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민등록표 상에 없으면 1세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통해서 이제 아들과 나와의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로 구분을 짓는다면 취득세 측면에서는 세대별 주택수의 분리를 시킬 수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양도세는 취득세와 다릅니다. 양도세에서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를 통해서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이제 세무서에서 판단을 한다면 동일한 세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주머니에서 우리 가족이 같이 생활을 하면 이제 동일한 같은 세대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우리 가족이 같이 생활한다 라고 하면 이는 한 주머니에서 우리 가족이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봐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아버지와 내가 각각 돈을 벌어서 아버지는 아버지 번 돈으로 생활하고 나도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한다면 이거는 각각 주머니에서 별개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를 분리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측면에서는 세대 분리가 이루어진다면 형식적인 주소지 이전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의 소득이 존재해서 가족 간의 실질적인 세대 분리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양도세 측면에서 세대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산기술이라든지 세무공무원의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노하우가 발달하다 보니까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아들이 이제 타 지역에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대폰이 주로 어디서 터지는지 라든지 신용카드는 주로 어디서 결제되는지 그리고 이제 경비원들의 이제 면담 같은 걸 통해서 형식적으로 이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잘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